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진실을 갈구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진실된 사람이 얼마나 계신가요? 간혹 그 진실된 얼굴이라고 믿고 있었던 게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직함과 진실을 모토로 살아왔던 저는 그런 사람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저와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큰 상흔이 남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제 이야기입니다. 가면을 쓰고 다가온 사람에게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 이야기가 조금은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사이의 신뢰란 게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또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함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아빠와 엄마에게 배웠어요. 아빠는 태권도 사범님이었고 엄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셨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고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학교에서 실수로 친구의 연필을 부러뜨렸거든요. 원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다가 결국은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연필 부러뜨렸어.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어.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혼날까봐 무서워. 정직하게 말하는 게 무섭더라도 그게 옳은 일이야. 너도 알잖니. 거짓말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거든. 알겠어, 엄마. 내일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고 연필도 새로 사줄게. 잘 생각했구나. 우리 딸 용기 내서 정말 대단해. 엄마도 네가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긴장이 됐어요. 만약 친구가 화를 내면 어떡하나, 혹시 나를 미워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엄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어제 네 연필 내가 실수로 부러뜨렸어. 내가 새 연필 사줄게. 진짜? 부러진 거 보고 누가 그런 건지 몰라서 엄청 화났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새 연필 안 사줘도 돼. 그냥 네가 말해줘서 다행이야. 그때 느꼈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결국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요.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친구와의 사이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아빠도 그날 저녁에 저를 불러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아빠의 따뜻한 격려에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정직함이 가져다주는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친구에게 사과했다면서? 잘했어. 정직함은 우리 태권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미덕이란다. 사람이 정직해야 자신도 상대도 믿을 수 있게 되거든. 응, 아빠. 나도 정직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 거짓말했으면 더 불안했을 것 같아. 맞아. 거짓말은 결국 네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그날 이후로 저는 더더욱 정직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한번 정직해보니 용기를 내는 게 쉬웠어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직을 모토로 살아갔어요.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원했는데 막상 대학에 와서 연애해본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동성 친구를 만난다고 해놓고 이성 친구를 만난다던가 아프다고 해놓고 사실은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등등의 거짓말이었죠. 저는 진실된 사람이라는 건 참 만나기 힘들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뒤, 저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된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날부터 남편은 참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연애 초기에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금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우리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기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비밀도 숨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남편은 차분히 말했어요. 남편은 예전에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빚을 갚느라 힘들었고 아직도 약간의 대출이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털어놓고 우리가 함께 맞닥뜨릴 수 있는 미래의 어려움까지도 솔직히 나누려는 마음을 보여준 남편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숨기고 싶을 법한 과거를 진실되게 털어놓은 남편 덕분에 이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음에 있는 말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가식 없이 다가오는 모습이 참 좋았죠. 가끔은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농담도 못 알아듣는 바보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점점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은 연애할 때 저에게 선물도 정말 많이 해줬어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매번 선물할 때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어느새 그 마음이 고맙고 기쁘기만 했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건네며 제 생각나며 샀다고 말해줄 때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답니다. 어느 날 저희 둘이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어요. 요즘 회사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않아? 힘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오빠 덕분에 많이 힘내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해? 글쎄, 네가 요즘 자꾸 피곤하고 힘들어 보여서. 오빠는 지금도 충분히 나한테 잘해주고 있어. 나한테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지금도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해주잖아.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진짜?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면 다행이야. 사실 가끔은 내 솔직함이 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될 때도 있거든. 네가 회사 문제로 나한테 상담을 할 때 가끔 내가 냉정하게 일침해서 네 기운을 더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싶어 좀 걱정됐거든. 오늘 피곤한 모습을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걱정하지 마. 나는 오빠의 그런 솔직함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된 거야.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거 없이 나한테 대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네 앞에서는 항상 진실되고 싶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내자. 그때 남편의 눈빛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더군요. 더 나은 조건의 회사라며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저도 남편도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그 이직이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엔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만취 상태였죠.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회사에서 미안해. 나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회사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 좀 해봐. 나한테 숨기지 말고. 동료들이 나 괴롭혀. 나만 보면 무시하고 내 의견은 듣지도 않아.
내가 말할 때마다 비웃고 괜히 트집 잡아서 혼내는 거야. 그냥 무시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날 더더욱 힘들게 만들더라고. 매일 아침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어.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나 정말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계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윗선에 말해봤어? 제대로 말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 화났어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치사하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눈가에 그늘이 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견뎌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려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회사에서 겪는 부당함을 참기만 하면 더 큰 고통이 생길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윗선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남편의 부당함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나 봐요. 남편이 용기를 내서 윗선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남편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회사 내에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회사에서 남편은 조금만 뭐라 해도 회사에 일러 바치는 예민하고 피곤한 사람으로 찍혀버렸고, 동료들은 남편이 윗선에 고자질을 했다고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남편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듯했어요. 남편의 안색이 갈수록 파리해지자 저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인터넷으로 남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음 날이라도 당장 노동청에 상담 전화를 걸자고 할 참이었어요. 근데 참 불행의 타이밍은 어찌 그렇게 딱딱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퇴근 후 남편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설득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갑자기 저를 껴안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잘릴 것 같아. 잘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만 가면 사람들이 시선이랑 괴롭힘 때문에 울렁거리고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중충한 얼굴로 다니니까 회사 분위기 망친다고 뭐라 하더라. 태도도 별로고 일도 못한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나보고 공고사직을 권하더라. 기가 막혀. 괴롭힘 당한 건 당신인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회사를 나가야 돼?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라고? 절대 안 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으면 더 억울해질 뿐이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회사에 고소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부당한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노동청에 문의를 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남편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고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남편을 갈구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 내용, 남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업무 지시와 관련된 서류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저도 남편도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고소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밤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문득 깨보니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방마다 화장실까지 뒤져가며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길래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도 안 받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몇 분 동안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물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갔다 왔어. 회사?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인데? 사실 내가 회사 출입증을 아직 가지고 있었거든. 다행히 아직도 출입증이 인식이 되더라고. 나 괴롭힌 놈들 당해보라고 그 인간들 물건 책상에서 싹 다 가져왔어. 뭐? 그걸 왜 가져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지. 나는 참고만 있어야 해?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인간들도 당해봐야지. 복수는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고소까지 하고 있잖아. 정당하게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속이 안 풀린다고.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야.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올 거야. CCTV에 다 찍혔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다시 회사에 놔두고 와. 당신 대체 왜 정말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동안 어떻게 견뎠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내가 그 사람들 편을 든다고? 아니,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은 거야. 당신이 절도범으로 잡혀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알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싫어. 난 절대 그 물건 다시 돌려주러 가지 않을 거야. 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참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돌려주라고? 말도 안 돼. 남편은 계속된 저의 설득에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득했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어요. 이 말을 함부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신이 고집을 안 꺾겠다면 난 이혼할 거야. 내가 절도범 옥바라지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이혼? 당신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아무리 화났다고 해도 왜 그런 말을 쉽게 올리는 거야?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장난이고 내 말이 심하다고 생각해? 정신 차려. 당신이 경찰에 잡혀가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왜 몰라? 정말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우리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이건 내 자존심이야. 그 자식들이 날 어떻게 무시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당했던 만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 마음 이해해. 정말로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하지만 그걸 이렇게 복수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어. 정당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이거는 그 인간들한테 약점이 될 빌미만 주는 일이야.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그런 결말이야? 피해자인 당신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냐고.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고집을 부리면서도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눈빛에서 망설임과 고민이 교차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더 강하게 주장했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우리 고소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니까? 우리 모두 다 망가지는 거야.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당신 어머니도 전부 다 망가질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남의 물건 훔쳐서 잡혀 들어간 당신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선택해. 나랑 이혼하고 범죄자가 될지 아니면 이혼도 하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지. 결국 남편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제 말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 물건들을 다시 회사로 돌려놓으러 갔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안아주며 잘 선택했다고 격려해줬죠. 저는 그 뒤에도 남편이 간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신고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했지만 CCTV 확인을 안 한 건지 남편에겐 별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의 길고 긴 싸움 끝에 남편은 결국 승소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투잡을 뛰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마트 캐셔 일을 했어요. 몸이 지칠 때도 많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의 고생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그런데 나 사람이 바글바글한 회사보다는 부동산 사무소 같은 데서 좀 해보고 싶어. 거기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긴 해도 직장 동료가 아니라 고객들은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부동산 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대규모 회사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에서 사람들과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동산 일이면 사실 고객들 상대하기 바빠서 사무소 내에서도 교류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당신이 나 책임지고 먹여 살려줬으니 나도 이제 제대로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공부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면 꼭 보답할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보려는 남편의 의지가 기특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1년 정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결국 합격해서 부동산 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부부가 정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서로 느끼며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어요. 남편은 부동산 일에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서투른 점이 많았지만 점점 일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붙는다고 이야기했죠. 회사 다닐 때 죽상이던 것과는 달리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안심했죠. 남편이 일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제게 뭔가를 내밀었죠. 당신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당신 목걸이 하나 사주고 싶었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다 알고 있거든. 이건 그 고생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내 마음이야. 저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 작은 목걸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마음고생했던 저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고생을 인정해준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죠. 이 목걸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버텨온 시간들의 증표 같았어요. 이걸 나한테 주려고? 정말 고마워. 이 목걸이 내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 늘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남편의 벌이는 아직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더 이상 주말에 투잡을 뛸 필요는 없게 됐어요. 남편이 부동산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트에서 하던 주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주말의 여유였어요. 석 달쯤 지났을 무렵 투잡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송별회 해줄 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나 집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집 구하고 이사 가면 너한테 집들이 초대한다고 했잖아. 오, 드디어 이사 간 거야? 어때? 집 좋은데 구했어? 그때 내가 후보로 올려두고 있다던 신축 빌라로 이사 왔어. 뭐 좋은지는 좀 더 살아봐야 알지. 축하해. 드디어 그 복층 룸에서 벗어났구나. 집들이는 언제 가면 돼? 이번 주말 어때? 그때 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선배 언니와 투잡을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둘 다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의 힘든 점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아르바이트 끝나고 함께 라면 한 그릇을 나누면서 하소연도 하고 서로에게 위로도 많이 해줬었거든요. 선배 언니는 이전에 살던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댔는데 이번에 살 집은 부디 좋은 집이길 바랬어요. 저는 주말에 집들이 선물을 들고 그 신축 빌라로 향했어요.
제가 어딘지 못 찾으니까 언니가 근처에 마중 나와서 함께 거기까지 걸어갔죠. 건물 앞까지 왔는데 입구 앞에 검정색 승용차 하나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저기 저 차 보여? 미친놈이 주차장도 있는데 왜 항상 건물 앞에 세워놓는지 모르겠어. 아랫집 주인놈 진짜 특이하다니까. 새벽에도 아주 문을 얼마나 쾅쾅 세게 닫고 다니는지 내가 몇 번을 주의를 줬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더라. 인간들이 꼭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한번 크게 뭐라 해야겠어. 선배 언니의 투덜거리는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 차가 어쩐지 너무 익숙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제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 언니가 의아한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왜 그래? 뭐야, 무슨 일 있어? 언니, 저 차 정말 이 건물 아래층 주인 차 맞아? 그럼 몇 번 마주친 적도 있고 새벽에 좀 조용히 다니라는 말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여기다 차 대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 적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저거 남편 차란 말이야. 뭐? 네 남편 차라고? 아니 잠깐만. 그럼 여기가 네 남편 집이야? 뭐야, 집이 2개였어?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여기 온 것도 오늘 처음인데 대체 왜 남편 차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와, 좀 소름 돋네. 그럼 내가 본 아랫집 주인이 네 남편이란 말이야? 저는 경악하는 선배 언니에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짜 이 집 아랫집 주인이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선배 언니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제가 남편 얘기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남편의 얼굴을 몰랐어요.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남편 사진 올려놓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진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휴대폰에서 사진 어플을 터치하는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돼서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히고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손이 자꾸 미끄러져서 제대로 눌리지도 않았어요. 마음은 급한데 손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 끝에 간신히 선배 언니에게 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리 와봐 언니. 내가 사진 보여줄 테니까 진짜 내 남편이 맞는지 봐줘. 어머, 맞네 이 사람. 아랫집 주인 맞아. 그런데도 넌 네 남편 집을 오늘 처음 와본 거란 말이야? 아, 이게 대체 뭔 상황이래니? 안 되겠다. 이리 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보자. 어떻게 확인해보려고? 직접 찾아가서 네 2눈으로 확인해야지.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집에 있다는 소리잖아. 현장 검거하자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저릿저릿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언니와 함께 그 아랫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었죠. 남편 집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머릿속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켰죠. 남편이 2집 살림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린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온갖 의심과 불안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침내 선배 언니 아랫집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고장난 건지 소리 하나 나지 않더군요. 왜 초인종이 안 울리지? 잠깐, 이거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은데? 선배 언니가 자세히 보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다고 했어요. 저는 왜 문도 안 잠겨 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누가 일부러 열어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싹해졌어요.
그러자 선배 언니는 안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빌라가 나쁘진 않은데 가끔 맞바람 치면 문이 닫아도 꽉 안 잠길 때가 있어. 원래 제대로 안 닫히면 도어락에서 삐삐 소리 울리잖아. 근데 여긴 제대로 안 잠겨도 안 울리더라니까. 일단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자. 저는 숨을 죽이고 선배 언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지는 쪽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이 빠르게 뛰었고 혹시나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인기척이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 안은 마치 창고용으로 쓰는 곳인 듯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구석진 곳에 제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남편을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자루 같은 것에 방 안의 물건을 허겁지겁 집어넣고 있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건을 옮기던 남편의 동작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문을 확 열어 남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제 소리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남편이 급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눈이 커진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건 내가 물어야 할 말이야. 당신 이 집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남의 집에서 물건을 그렇게 정신없이 담고 있는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두려움으로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이 더욱 불안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엇이라도 변명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더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혹시 당신 집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나한테 따로 집이 있으면서 숨겼던 거야? 아니야, 내가 집이 어딨어. 지금 우리 집도 전세로 사는데. 남편은 절대 아니라는 듯 세차게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어요. 그 순간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자기 집도 아닌데 물건을 담고 있는데 왜 담고 있는지 대답은 또 못하고 침묵을 한다? 그렇다면 답은 뻔한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전에 회사 동료들 물건을 훔치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불안이 더 크게 자라났어요.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질문했습니다. 설마 당신 또 물건 훔치려는 거 아니지? 그때 그런 짓을 해놓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남편이 싫어졌어요. 남편은 솔직한 성격만큼이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제 말에 찔린 듯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제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확신으로 바뀐 순간 화르르 불붙은 것처럼 자라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눈에 가득 찬 분노를 느꼈는지 마치 무언가를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잠깐만 진정해. 뭘 진정해? 언니, 저거 빨리 신고해. 지금 바로 경찰 불러줘. 신고하라고? 근데 네 남편인데 진짜 신고해도 괜찮은 거야? 그동안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황망한 표정으로 광경을 지켜보던 선배 언니는 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듯 움찔거리더니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다가 잠시 멈추고 망설이듯 말했어요. 그러나 저의 결심은 이미 단호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변명이나 무책임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이 집의 물건을 훔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유를 막론하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두려운 표정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언니. 1초라도 빨리 신고해줘.
그래, 알겠어. 남편은 선배 언니가 진짜로 신고를 하려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방을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다급한 마음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바로 그대로 남편을 향해 던졌어요. 다행히 그 물건이 남편의 머리에 명중했고 남편은 순간 머리를 움켜잡으며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편은 잠깐 머리를 부여잡더니 그 와중에도 고통을 참고 몸을 기어가려고 하더군요. 이렇게 도망치게 놔둘 수는 없었던 저는 빠르게 남편이 향하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닫고 잠가버렸어요. 휴대폰으로 경찰과 통화 중이던 선배 언니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재빠르게 문 앞에 막아섰죠. 솔직히 여자 둘이서 장성 하나를 얼마나 붙잡아둘 수 있을지 좀 걱정됐는데 다행히 신고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이 오자마자 저와 선배 언니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은 그 집이 자기 고객의 집이라고 실토했어요. 고객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해외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오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집을 보여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부탁을 받고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야금야금 물건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3주밖에 안 된 선배 언니는 남편이 자주 그 집에 드나드는 걸 보고 남편이 아랫집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아닌 건물 앞에 자꾸 차를 세워놓는 이유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면 주차 차단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신상을 검색하던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민수 씨, 예전에도 물건을 훔친 전적이 있으시네요? 네? 저희 남편이 물건을 훔친 전적이 있다고요? 예, 5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네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백화점에서 물건을 몰래 여러 번 훔친 상습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도벽증이라고 하며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었대요. 그러나 결국 도벽증은 인정받지 못해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 동료 물건을 훔친 것이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벽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고 남편이 모든 것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도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남편을 믿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으로 뒤덮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했던 점이 남편의 정직함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가면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직함은 개뿔이고 제 앞에서 천하의 사기꾼처럼 모든 것을 속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솔직한 말투와 행동을 보며 의지했던 제가 바보 같고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넘쳐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인간! 당신 힘들 때 내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심지어 절도가 처음이 아니라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한테 이런 걸 숨기고 결혼했다니. 당신은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나를 농락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당신한테 쉽게 속은 내가 바보 같았겠지. 이건 사기 결혼이야.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사기꾼이라도 이런 순간에는 면목이 없는 걸 아나 보죠? 그 순간 그의 모습이 한없이 비겁하고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만 치밀어 오를 뿐이었어요. 남편의 침묵은 그저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낼 뿐이었고 제게는 또 다른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선 분노가 더욱 커졌고 결국 전 책상을 쾅 치곤 큰 소리로 경찰에게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사기 결혼도 신고되나요? 이 사람 저한테 다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요. 저 신고할 테니까 저 사람 유치장으로 보내주세요.
사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범죄 이력을 속인 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어떨지. 사기 결혼도 범죄 아니에요? 빨리 저 인간 유치장에 넣어달라니깐요. 경찰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고 눈앞에 있는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라니. 그리고 그 거짓을 이렇게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에 저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어요. 저를 속이고 우리 결혼을 기만한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는 끓어오르는 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제 자신도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선배 언니와 경찰 모두 쩔쩔매며 말린 끝에 저는 간신히 진정했지만 남편에 대한 분노만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경찰은 선배 언니에게 두 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으니 저를 데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라고 했죠. 제가 또 소리 지르고 난리칠까봐 두려운 듯했어요. 저는 나가는 중에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제가 집에 돌아간 후에도 조사를 받던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얼굴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온 남편은 수북하게 쌓인 짐을 보고 당황했죠. 남편은 눈짓으로 이게 대체 뭐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짐 다 챙겨놨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나가야지. 잘못한 사람이 여기 남아있을 자격은 없잖아? 뭐? 나가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나가고 싶어. 근데 잘못한 쪽은 당신이잖아. 내가 나가는 건 불공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 전날 밤 저는 남편의 짐을 다 챙겨놓기로 결심했어요. 차갑게 식은 마음을 안고 옷장 속 그의 옷과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어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리된 가방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마음에 조금씩 평정이 돌아오면서 냉정을 되찾게 되더군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해? 내가 나가야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나한테 사기치고 내 믿음을 완전히 배신했어.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아니 미친. 이 집 전세금 내가 더 많이 냈다고.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남편은 끝까지 뻐기며 저에게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우리 아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우리 아빠가 자신을 불러 엎어치기 했던 기억 때문에 아빠를 무서워했거든요. 태권도 사범인 우리 아빠는 남편이 딸을 믿을 만한 듬직한 사람인지 알아보겠다며 태권도 도장에 남편을 불러 시합을 겨뤘어요. 그때 아빠는 사정없이 엎어치기를 했고 그 뒤로 남편은 우리 아빠만 보면 긴장을 하곤 했어요. 저는 남편이 말로는 나갈 것 같지 않으니 바로 아빠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대신 남편 모르게 불렀죠. 남편이 알면 또 도망갈 게 뻔하니까요.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는 남편 놈을 냅두고 방으로 들어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금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아빠가 어젯밤에 내 얘기 듣고 남편 돌아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잖아. 오늘 그놈 제삿날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내가 그래도 살려는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아빠한테 연락 안 하고 조용히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양아치 놈이 나가라고 해도 뻐기고 있어. 그놈 아주 오늘 지옥을 보여줘야겠네. 알겠다. 1시간 뒤면 도착할 것 같다. 저는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있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1시간이 지났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남편은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평온한 얼굴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아빠가 서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빠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있다가 아빠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기겁을 하면서 몸이 위로 붕 뜰 정도로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잠깐만, 당신 장인어른을 언제 부른 거야? 장인어른 여기 오면 나한테 뭐 할지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불렀지. 아빠가 오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잘 알아. 나도 당신이 아빠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알고 있거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화장실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아빠가 불이 나게 문고리를 잡았고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어떻게든 이 집에 머물 핑계를 찾으려는 듯 보였는데 그 모습이 참 가증스럽더군요. 뭐하냐? 내가 여기까지 행차했는데도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냐? 장인어른, 그게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내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남편은 아빠에게 이리저리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을 전부 잊지는 못했어요. 아빠가 남편을 단번에 엎어치기 해버렸거든요. 남편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바닥에 눕힌 채로 남편이 꼼짝도 못하게 아빠는 그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아빠의 단단한 팔에 꼼짝없이 잡힌 남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진짜 뭐하는 놈이죠? 이 와중에도 내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다뇨. 제가 시선을 외면하자 남편은 결국 아빠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도 포기한 채 몸을 움츠렸고 아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더 맞기 싫으면 당장 꺼져. 내가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너도 알잖아. 너 같은 사기꾼이 이 집에 계속 있도록 놔둘 것 같아? 아빠,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나가면 되잖아요. 아빠는 단단한 팔에 힘을 주면서 남편의 팔을 꽉 조였어요. 남편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비명을 질렀고 마침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항복 선언을 했어요. 남편이 항복을 선언하자 그제야 아빠는 힘을 풀고 남편을 놔뒀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헉헉대며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서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휘청거리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나갈게. 근데 나가는 조건이 있어. 뭐? 조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준 선물들 그거 다 내놔. 당신이 나 물건 훔쳤다고 내쫓는 거잖아. 물건 훔친 게 싫어서 내쫓는 거면 적어도 훔쳐서 준 선물도 돌려줘야 맞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동안 고맙게 받아들였던 그 선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을 훔쳐서 가져온 것이라니 너무나도 역겹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목을 잡게 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하는 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더 깊게 파고 들어봤자 저만 피곤하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서 받았던 모든 선물들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그대로 남편 앞에 던졌어요. 날아오는 묵직한 가방에 남편은 비명을 지르면서 간신히 피했고 당신 진짜 미친 여자냐고 저거 맞으면 나 골로 간다는 소리를 하며 징징댔죠. 그렇게 끝까지 추한 꼴을 보인 남편이 마침내 사라지자 아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제가 면목이 없어요. 무조건 평생 잘 살라고 결혼 허락해 주신 거였는데. 뭐가 미안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저런 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야. 너한테 거짓말하고 배신했잖아. 그런 놈한테 더는 미련 가질 필요 없어. 그래도 아빠한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도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저놈이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책해 우리 딸.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두어 번 가볍게 쳤어요. 그 손길에서 아빠의 안타까움과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애쓰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딸,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 힘든 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네 행복만 생각해.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저는 아빠의 따뜻한 말에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나마 아빠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저에게 한 짓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의 절도 행위와 그동안의 거짓말, 회사에서 물건을 훔치면서 보였던 도벽 증세에 대한 증언 등 모든 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사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모도 여러 번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 사과했죠.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며느라,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해.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로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시모도 불쌍했죠.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을 죄책감을 생각하니 저 역시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끝까지 결심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희생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돌아간 줄 알았던 시모는 얼마 뒤 또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죠. 처음엔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모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휴, 예, 그런데 이제는 네가 조금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물론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불쌍하지 않니? 이혼 소송도 이렇게 길어지고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잖아. 네가 그 소송 좀 물려주면 안 되겠니? 위자료도 조금 양보하고 그냥 서로 편하게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니, 저도 사람이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 그저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와 그 고통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는 것도 저에겐 당연한 권리죠. 어머니께서 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물러설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모의 입장에서야 아들이 불쌍하겠죠. 하지만 그 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안겨줬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에게도 저는 그저 남의 자식에 불과한 거였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시모에게 대답했어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법원에선 남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인정해줬습니다. 남편의 절도와 사기 결혼, 그리고 그동안의 거짓말들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됐죠. 덕분에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도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선 또 징징대더라고요. 저기 위자료 좀 나눠서 내면 안 되겠냐? 지금 절도한 것 때문에 벌금 내가지고 그거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인데 왜 내가 봐줘야 해? 내가 왜 당신 사정을 들어줘야 하냐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조금만 생각해 줄 수 없냐? 부부였던 건 이젠 과거일 뿐이야. 당신이 내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난 오히려 이 위자료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위자료는 대출을 받던지 뭐라던지 당신 재량껏 마련해. 제발,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도 이제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벌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제발 좀 봐줘. 뭐? 이제 와서 제대로 살겠다고? 그 말 당신이 한 게 이번에 몇 번째야? 내가 그 말 믿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배신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벌금 문제까지 걱정해줘야 하냐고.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할부로라도 내게 해줘. 한 번에 다 낼 순 없다고. 할부? 내가 그걸 들어줄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야 한다면 법원에 가서 다시 할부로 낼 수 있게 소송 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내 앞에서 더 이상 징징대지 말고. 난 더 이상 당신을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 모든 일은 남편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불쌍해할 것도 없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혼 전에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젠 그런 감정들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죠. 친구들과 가족이 항상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었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파란 바다를 보며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죠. 친구들은 저를 위해 끝없이 웃게 해주고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젠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단 걸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삶을 지탱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저는 조금씩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